제 남편은 남들이 말하는 관종입니다.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는 시간이 없죠. 심지어는 자신이 자는 모습을 셀카로 촬영해 SNS에 올립니다. 먹어도 돼? 아니, 아직 인증사진 찍어야지. 나 배고파. 아이가 배고프다고 칭얼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 사진만 몇 분째 찍습니다. 매번 음식은 다 식어버리고요. 아니, 도대체 누가 본다고 그걸 그렇게 열심히 찍는 거야? 어허, 이것도 다 추억이야. 추억.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댓글 달아주는데. 댓글 달리면 뭐가 좋은데? 뭐가 좋긴 이 사람아. 내 만족이고 취미지. 아무리 싸우고 달래봐도 안 됩니다. 그러다 결국 사달이 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는데 뭐야? 누구야? 당신 뭐 한 거야? 어? 뭐가? 사진 찍었잖아. 아, 그냥. 핸드폰 내놔봐. 아니, 잠깐만. 남편의 핸드폰을 본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워하는 제 실루엣이 남편의 개인 SNS에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더욱 가관인 것은 남편이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한다. 무섭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의 머리를 다 쥐어 뜯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게시물을 지우고 남편의 핸드폰도 박살내버렸고요. 물론 남편이 찍은 사진이 제 알몸이 아닌 샤워실 안에 있는 다리 부분의 실루엣뿐이었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지 않나요? 동의도 없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와이프 사진을 마음대로 인터넷상에 올리다니 말이에요. 남편의 이 미친 관심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처남입니다. 만화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는 일명 오타쿠스러운 삶을 즐깁니다.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이기도 하죠. 야, 넌 좀 인간답게 살아. 사회생활 좀 하고. 너 친구도 없지? 신경 꺼. 내 인생에 도움 준 거 하나 없으면서 뭔 잔소리야. 자기야, 어떻게 좀 해봐. 제 인간 좀 만들어보라고. 처남,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 저는 아내의 특명을 받아 처남을 바깥 세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처남을 데리고 간 장소는 바로 친구가 운영하는 바였습니다.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해볼래? 아니요. 움직이는 건 딱 줄서기라. 그럼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까? 아니요. 누구 비위 맞춰야 하는 건 딱 줄서기라. 처남은 자신의 생활을 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딱히 직장을 구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잔소리밖에는 되지 않더군요. 그래요. 환경이 받쳐주면 굳이 일을 억지로 하거나 사람들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은 저마다 다른 건데요. 그렇죠? 예. 저는 응원해요. 건배. 감사합니다. 이 방법이 어쩌면 통할지 모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에 불편함을 느끼는 처남에게 적극적으로 말을 걸어주는 환경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않던 처남이 사근사근하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바의 매니저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처남과 저는 친구가 하는 바에 자주 들렀습니다.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처남의 얼굴도 밝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상상치도 못하던 일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5천만 원? 처남의 카드값이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한도가 5천만 원인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카드론, 현금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끌었었던 겁니다. 카드 내역 좀 봐봐, 엄마.
땡땡바, 땡땡바, 땡땡바. 아르마스 명품관? 땡땡바, 땡땡바. 땡땡호텔, 땡땡바. 소넬 명품관? 이게 뭐냐고. 그때 집으로 처남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너 이거 뭐냐고. 너 무슨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처남은 끝까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 제가 처남을 달래며 일의 자초지종을 듣기로 했습니다. 매형, 사실 저 차였어요. 차였다고요. 정말 사랑했는데. 알고 보니 처남은 저 모르게 몇 번을 바에 홀로 찾아갔었고 자신의 말을 잘 받아주던 그 매니저와 관계가 발전돼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물을 사주지 않으면 바쁘다는 핑계를 계속댔고 결국 처남은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비싼 술을 마시고 명품 선물을 하게 됐던 거죠.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야, 이게 뭐야? 너네 지금 완전 우리 처남한테 공사 친 거 아니야? 작업 들어간 거 아니냐고. 하지만 이미 그 직원은 가게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결국 처남의 카드빚은 장모님이 모두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적금까지 깨면서 말이죠. 그런데 장모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슬픔에 빠졌죠. 걱정하지 말게.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는 거라서 완치율도 높다고 하던데. 장모님, 엄마. 엄마 제가 죄송해요. 저 때문에. 처남은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생긴 병이라며 크게 자책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 자식이 또 왔다고? 외상? 미친놈 아냐? 지금 장모님이 어떤 상황인데 거기 가서 외상으로 술을 처먹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나 봅니다. 처남은 괴롭다는 핑계로 친구네 가게에서 술을 퍼마셨습니다. 카드고 대출도 모두 막혀버린 탓에 돈도 없었겠죠. 거기다가 새로운 매니저에게도 찝적댔다고 하더군요. 야, 너 이리 와봐. 매형,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딴 식으로 사는 거냐고? 저도 괴롭다고요. 괴로워서 그랬다고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주고. 자책하는 처남을 향해 더 이상 뭐라고 하진 못하겠더라고요. 처남에게는 인생을 바꿀 뭔가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결국 처남을 취업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침 제 친구의 광고 프로덕션에 잡일을 할 친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처남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성실하게 일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자, 오늘 회식 있으니까 모두들 참석하세요. 회식 자리에서 처남은 술을 꽤 마셨나 보더군요.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아니요, 감독님. 제가 한 푼 내고 싶은데요. 응? 자네가 그냥 들어가지. 에이, 이대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월급도 얼마 전에 받았는데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여기 꽤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마음껏 드세요. 여기 제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킵해놓은 로얄 살라타 꺼내줘요. 결국 그날 처남은 한 달치 월급을 술값으로 계산했습니다. 처남은 결국 끊지 못했습니다. 저 몰래 다른 가게에도 출입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친구 가게에 가면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사에 취업하고 나서 다시 카드를 만들고 개인 대출, 카드론 등등 바에서 일하는 여자친구들을 계속해서 바꿔 사귀며 선물 공세로 쓴 돈이 또다시 5천만 원을 넘을 때까지 말이죠.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와이프는 자기 동생과 인연을 끊겠다고 난리였죠. 돈도 문제였지만 장모님이 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가족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처남이 외로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누구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으니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웃어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었겠죠. 하지만 직업적으로 접근하는 상대에게 자신의 능력 이상의 것을 선물하며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진실한 사랑, 감정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처남의 행동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어디다 감금해둘 수도 없고 저도 후회가 됩니다. 괜히 그런 곳에 데려가서 지금 이 사단이 났나 싶기도 하고요. 처남의 행동 어떻게 고칠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남들이 말하는 왕따였습니다. 야, 같이 가. 그런 저에게 유일하게 다가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는데 이 친구와는 집안끼리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대학까지 함께 가며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죠. 친구 덕분에 다른 사람들과도 쉽게 어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성격도 활발하고 항상 주변의 인기를 독차지했거든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제가 다른 친구들과 다툼이라도 생길 때면 항상 그 친구가 중재를 해주곤 했습니다. 아니야, 걔 되게 괜찮은 애야. 오해가 있었던 거라고. 친구에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질투가 나더라고요. 열등감이겠죠. 저보다 훨씬 잘나고 성격도 좋아 주변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친구. 제 선망의 대상이자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로 직장 생활이 바빠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죠. 거기에는 처음 보는 친구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인사해라. 형수님 될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너 결혼해? 그래 임마, 너도 빨리 가야지. 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친구는 성격이 참 좋았습니다. 외모도 정말 제 스타일이었고요. 저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저랑 정말 많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많이 웃어주기도 했고요. 김찐따씨, 너무 웃겨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하지만 그게 오랜만에 마신 술 때문이었는지 친구의 결혼 소식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제 말을 들어주고 환하게 웃어주는 그 여자 때문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와, 민지씨 정말 제 이상형이에요. 네? 고마워요.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요, 장난이 아니고 진심으로 정말 제 스타일입니다. 이 자식 이거 취했네. 그때는 웃으며 넘기긴 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점점 친구의 여자를 뺏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예전부터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정말 부러웠고요. 물론 제게는 유일한 친구였지만 저를 향해 웃어주는 여자는 제 인생에서 이 사람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친구랑 영꾼을 각오도 돼 있고 친구에게 맞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물론 제가 미친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에 미친놈이요. 친구에게도 미안하고요. 하지만 제 인생의 여자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왜 있잖아요. 단 한 번이지만 첫눈에 제 짝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운명의 만남. 그 여자친구도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던데 어떻게 친구의 예비 신부를 뺏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 인생의 첫 남자친구를 만난 것은 몇 달 전 번화가에 있는 술집이었어요. 그곳은 헌팅을 할 수 있는 술집이었는데
친구와 저는 가끔씩 그곳에서 스트레스를 풀었죠. 저기 두 분이서 오셨어요? 합석하실래요? 합석이나 헌팅에는 잘 응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남자친구의 깔끔한 외모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처음 본 사이였지만 남자친구의 유머 감각과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을 표하는 모습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약간의 스킨십 있는 게임도 하며 더 친해졌죠. 그 이후로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몇 번 함께하고 영화도 보고 소소한 데이트를 하다 저희는 사귀게 되었죠. 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 그냥 첫눈에 반했어. 이 여자다 싶더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적극적인 남자를 만난 터라 저 역시 남자친구의 터프한 모습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 아, 뭐가? 나 이런 거 싫어. 뭐? 남자친구는 스킨십이 너무 잦았습니다. 물론 성인이기도 했지만 너무 급하게 다가오는 그의 모습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사귀는 사이잖아. 아니, 그래도 이건 됐어. 나 좀 어이없다. 남자친구의 태도에 저 역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혹시나 저를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마음을 떠보기로 했어요. 저기, 오빠, 나 혼전순결주의자야. 지켜줄 거지? 사실은 혼전순결에 대해 그리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남자친구는 뭐야? 혼전순결? 웃기네. 혼전순결이라는 애가 헌팅 포차에서 죽순이처럼 그렇게 살아? 내가 헌팅 술집에서 너 몇 번이나 본 줄 알아? 어이없는 소리 하네. 됐어. 오픈마인드인 줄 알고 만났더니 참나.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리더군요. 그 이후로는 제 연락도 받지 않고 톡에도 답장을 주지 않습니다. 야, 그놈 완전 날라리 같던데 그냥 잊어버려. 그딴 놈 말고 좋은 남자 많아. 그런데 술집으로 남자친구가 웬 날라리 같은 여자와 함께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여자와 진한 스킨십을 하며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 저는 속상하고 화도 났지만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저를 발견할까봐 오히려 몸을 숨겼습니다.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결국 그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 이후로 몇 날 며칠 괴로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그냥 남자친구에게 혼전순결은 거짓말이었다며 다시 연락할까도 생각해봤지만 제 자신이 너무 우스워지는 것 같아 그건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제 인생에 다시 못 올 잘생긴 혼남이었는데 놓쳐버린 것 같아 너무 아쉽고 슬픕니다. 저는 결혼 25년차 주부입니다. 시집 오고 나서 줄곧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죠. 민주애미야, 여기도 좀 닦아라. 아휴, 20년이나 집안 살림하면서 청소 하나 못하냐. 남들이 말하는 시집살이가 20년 넘게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아휴, 며느리 음식 솜씨가 좋던데. 그거 다 내가 한 거잖아. 그냥 쟤는 차리기만 하고 아직까지 음식 솜씨가 꽝이야 꽝. 내가 간 봐줘야 되고. 아휴, 아직도 시집살이 시키네. 타박 좀 그만해. 시집살이는 무슨 내가 눈치 보고 살고 있지. 이 집이 내 집인데도 지네가 모신다고 같이 살고 있잖아. 이래서 결혼을 잘 시켜야 되는데. 아휴, 그게 아들 능력 없는 거지 며느리 능력 없는 거야. 뭐시 어째? 우리 아들 욕하지 마. 그건 그렇고
여기 명희가 진짜 누구 거야? 아들 집 아니야? 명희 아들 거지. 민주 엄마랑 공동명의 안 해? 그래야지 나중에 세금이나 이런 문제 없다던데. 빨리 알아봐. 무슨 공동명의를? 이것 좀 드세요. 아휴, 민주 엄마 수고하네. 수고는 무슨? 엄마, 이제 좀 분가해. 도대체 언제까지 참고 살 건데? 엄마 나이가 이제 할머니 될 나이야. 언제까지 시집살이 할 거냐고. 아빠 정말 뭐야? 자기만 효자 소리 들으면 다야? 엄마 고생하는 거 왜 무시하냐고. 삼촌은 뭐 하는데 맨날 와서 할머니한테 손 벌리고 한 번이라도 모신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 사업한다고 할머니 재산만 축내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할머니 모시고 사는 거 아니야. 할머니도 그래. 무슨 이 집이 자기 거라고. 됐어. 그런 말 할머니 앞에서 하지 마. 또 속상해 하시니까. 암튼 엄마, 이 집 진짜 공동명의로 해요. 요즘에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안 그러면 진짜 나중에 우리 상속세 같은 거 많이 낼 수도 있대. 나왔어. 여기서들 뭐해? 아빠 오셨어요? 아무튼 이야기 잘해요. 저기 민주 아빠, 응? 왜?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 상속세도 그렇고 나중에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이 집 명의 공동명의로 해둘까? 공동명의?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엄마, 한 번만. 진짜 마지막이야. 한 번만 도와달라고. 내가 돈이 어딨냐. 너 때문에 나도 여기 얹혀 사는구만. 아, 형한테 좀 해달라고 그래.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혀. 이 집 대출 조금 나오잖아. 이거 담보로 좀 잡고 어휴, 얘가 미쳤어. 한 번만. 응, 제발요. 좀 기다려봐. 내가 이야기는 해볼게. 야, 너 와이프랑 공동명의 하지 않았어? 그때 너 아파트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뭐? 공동명의? 누구 맘대로? 어머니.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자리에 드러누워 시급을 전폐하셨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공동명의 절대 안 돼. 어머니, 이것 좀 드세요. 나가라고! 아니, 저도 속상해요. 공동명의가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냐고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안 된다고. 뭐?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 누우신 이유는 단순히 저와 남편이 공동명의를 하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말도 안 돼. 어머니랑 자기가 왜 이 집 공동명의를 하는 건데. 그게 어머니가 자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남편도 시어머니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득은 하고 있지만요. 어떻게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닌 자식의 것을 나눠 가지려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역시 수십 년 동안 시집살이를 한 것까지 서글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저희 시어머니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 할까요? 저는 야근이 잦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한두 시쯤 퇴근하는 일도 많고요. 홀로 1시간쯤 달려야 새로 분양받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유, 많이 피곤해 보이네. 말도 마. 요즘 너무 피곤해. 어제 집에 가다가 사고 날 뻔했다니까. 우리 일이 그렇지 뭐. 집까지 가는 심야버스 없어? 없어. 정류장에서 한참 가야 돼. 그럼 잠 깨워줄 사람이랑 같이 퇴근해.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에서 우리 집 방향인 사람 없는데? 카풀 앱에서 찾아보라고. 카풀. 저는 친구의 말대로 카풀 어플을 깔고 제 퇴근 시간대에 맞는 사람과 매칭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값을 절약할 수도 있었고, 같은 집 방향, 같은 시간대에 말통하는 사람을 만나면 한동안 출퇴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땡땡동 맞죠? 땡땡동. 저의 첫 번째 카풀 동승자는 술에 만취한 여자였습니다. 아이씨, 김 부장이 씨. 다음에 또 그 지랄하면 가만 안 둬. 그것도 술버릇이 고약한 제가 꿈꾸던 말통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박 과장 씨. 지진다. 하지만 졸음운전을 방지하는 기능은 확실히 있더군요.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분은 잠이 들었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더군요. 뭔가 느낌이 싸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떠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뭔가로부터 도망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절대로 속이 안 좋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도망친 이유는 아이씨 찌릉네. 술에 취한 채로 제 차에 오줌을 싸고 튄 그녀를 찾습니다. 잡히기만 해봐라. 팍! 그 이후로 저는 카풀을 하지 않습니다.